오. 72주년 광복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광복절, 매해 돌아오는 이날이지만 올해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맞이하는 기분이 좀 남다른 날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꿈꾸던 조국의 독립은 당연히 하나 된 조국의 독립이었죠. 이렇게 남과 북 둘로 나눠진 채 70여 년을 보낼 거라고는 그분들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텐데요. 왠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무거워지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는 뉴스인데요. 자정을 기해서 3,000마리 이상의 산란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달걀 출하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 이 뉴스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이 달걀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달걀 파동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죠. 예. 이 때문에 국내 달걀 공급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요.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국내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장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죠. 그 프로페닐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견된 그게 똑같이 발견이 된 거죠? 네.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예. 따라서 농식품부는 오늘 0시부터 3,000마리 이상의 산란개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달걀 출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예. 국내 하루 유통되는 달걀의 8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80%가 그러면은 지금 출하가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 식탁에 달걀이 오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아직 검사를 다 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3일 안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예정인데요. 예.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선별적으로 출하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참 달걀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상황은 좀 지켜보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광복절에도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안타까운데 또다시 전쟁 위기설입니다. 이게 뭐 하루하루 조용할 날이 없어요. 네,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인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몇 시간 전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요. 또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포착할 수가 있고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안다. 또 북한 미사일이 괌을 타격한 것으로 평가되면 바로 그것을 요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이 발언이 미국 국방부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작심하고 한 발언인데요. 그만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국을 방문했던 조지프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했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괌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도 북한 타격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조금 전 조선중앙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정은이 북한군의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았다. 예. 또 미국의 망동이 계속되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상황이 말로긴 합니다만 어쨌든 엄중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 평화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밝힐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네, 미국의 대중 압박입니다. 대중 압박? 북한의 문제에 더 개입해달라 이런 주문입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지적재산권 침해라면 이른바 짝퉁 문제 이런 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의 조사를 위한 집행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혐의가 밝혀지면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네요. 중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70%가 불법 복제품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국은 발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조치를 두고 당장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부터 북한의 원자재 수입 전면 금지를 선언했거든요. 아마 미국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매해 늘 가슴 뜨거워지는 날이지만 올해는요. 암흑 같던 탄핵 정국 이후에 맞는 날이어서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분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독립운동사 연구가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우리 사회 원로시죠. 김사몽 전 독립기념관장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지난 3.1절에 모시고 한 5개월 만에 모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간은 5개월이지만 굵직한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지내면서 아마 더 특별하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광복절에는 저 광화문에서 촛불 행사도 재현되고 그렇다고 해요. 예, 그동안 국민의 촛불 혁명에 의해서 민간 정부가 태어났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한 100여일이 되는데 비교적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관장님께 이번 광복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올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복 72주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를 일제 36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꼭 그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72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그렇다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도 못된 채 72주년을 맞게 되니까 그러네요. 애국 선열들에게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광복절에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그냥 독립이 아니라 하나된 통일된 독립 이것을 외쳤었는데. 독립. 그렇죠. 아직까지도 못 이루고 있는 72년이 되도록 못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관장님. 태극기가 지난 탄핵 정국의 탄핵 반대 세력 상징물처럼 됐잖아요. 지금도 박 전 대통령 재판정 앞에 가면 태극기 든 시위대들 있고요. 또 그 태극기가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셔요? 태극기는 우리 국민의 일체감을 이루는 상징이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 해방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민족국가, 민주국가의 상징물을 부패한 위정자의 펼침막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예. 민주국가의 시민이 아닌 봉건 왕조의 신민이 아닌가. 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마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도 역사의식은커녕 국민된 도리로서의 기본 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봉건 왕조의 신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순환을 당하는가 하면 사실은 최근에는 건국절이라고 해서 광복절도 순환이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니까 8.15를 건국절로 부르자.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부르자. 내지는 광복절, 건국절 다 쓰자. 이런 논란. 사실은 지난해 한번 있었다가 이게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쑥 들어가는가 했는데 다시 자유한국당이 혁신선언문에서 건국절이 옳았다. 8.15는 건국절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어요, 관장님.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또 주장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헌법 전문을 무시한 거다. 헌법에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보수 세력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취임사를 비롯해서 헌법 공포식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이렇게 언명을 했어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전혀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되고 북한 인민공화국 정권은 9월 1일 날 같은 해에 수립이 됐는데 예. 통일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근거도 흔들려 버린다. 예, 그리고 8월 15일도 건국절이고 예. 10월 1일은 개천절이고 그러면 생일이 국가의 2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을 주는데 예.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 건국훈장 이런 것은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한 법적, 헌법적 가치 규정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건국절로 8.15를 건국절로 주장해야 된다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919년을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본다면 우리에겐 그때 주권이 없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때를 시작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이 시작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하세요. 엄연히 우리는 국민과 강토는 그대로 있었고 주권만 강탈당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로 수행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주권, 영토, 국민을 오롯이 다 소유하게 됐고 예. 그 뿌리가 임시정부다. 이것은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다 공감됐던 것이고 개헌헌법 제정을 할 때 우리 그 개헌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 끝에 예. 이것을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예. 그래서 그 근원을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될 지원을 그때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자꾸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다 8.15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보수 세력이라 그러면은 취약점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던 분들이에요. 조상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제강점기에 부끄러운 치욕은 덮고 선대들이 건국에 기여를 했다. 예. 이런 역사 단절, 역사 훼손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역사의 엄격함을 배울 수 있을 때 정치나 정당의 생존이 전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생각하셔라. 다시 배워라. 예. 이런 말씀. 예. 광복 72주년 아침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가 후손이세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집필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조소왕 평전을 내셨어요. 예. 저는 조소왕 선생이 누구신가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조소왕 선생 같은 분을 잘 모르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대동단결 선언, 꼭 올해가 100주년인데 예. 이 대동단결 선언문을 비롯해서 대한독립선언, 임시정부 헌법, 건국강령,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건을 대부분 이분이 만든 겁니다. 문건을 만드신 분. 예, 거기다가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등, 예. 교육적인 균등, 예. 소위 삼균 사상을 제시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고, 아하, 그렇군요. 예, 이런 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 경제 정의라든가 경제적인 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정부가. 예. 그런데 그 경제적인 균등이나 교육 균등을 가장 먼저 제시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분이 얘기했던 정의, 경제 정의의 균등,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평전을 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교과서에 있는 이름들, 그런 독립운동가들 말고도 약산 김원봉 선생, 또 뭐 박열 선생, 이런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원봉 선생 같은 분은 그 무장투쟁, 의열단 단장, 그리고 박열 선생 같은 분은 일왕을 처단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유명한 아나키스트,
그렇죠. 이렇게 그 사회주의라든가 아나키즘이라든가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반공주의, 반공 논리에 매몰되어 있던 지난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거부감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조소왕 선생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조소왕 선생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 예.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고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72주년 광복절 아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무엇인가? 일본은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는 재조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침을 좀 주신다면요, 선생님. 일본과 이웃 나라들에게 잘못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사죄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국민적인 그런 그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인류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은 일본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지적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일이 함께하는 어떤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 역사를 일본은 대학생이 돼서도 제대로 모른다. 잘 안 가르쳐준대요. 일제강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대학생이 돼도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은 그 역사를 모른답니다. 잊고 싶어하는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캠페인하고 얼마나 알려야 되겠는가 정말 깨닫고 왔거든요. 예. 그런 운동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 하기 위해서라도 관장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세요.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그 계란 얘기했거든요. 살충제 계란이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 자정을 기해서 3,0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달걀 출하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유럽에서 시작된 게 우리나라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혹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왔는데 우리는 모르고 먹었던 건 아닐까? 그 걱정도 좀 되시죠. 그래서요. 급하게 전문가 한 분을 지금 섭외했습니다. 8시에 이분 인터뷰 잠깐 듣고 가기로 하고 예고를 좀 미리 드리고요. 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제72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안보 불안 속에서 치러지는 경축식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철학, 국정기조, 과거 발언을 보면 대략 예측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3가지 메시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 독립유공자들. 맞아요. 후손들 만나서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왠지 찡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인상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혹시 어제 문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뭘 오래간만에 봐요? 이 북미 간에 험한 말폭탄 주고받을 때 문 대통령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너무 침묵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장고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죠. 광복절 하루 전날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발언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앞으로 사라지게 하겠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받도록 하겠다. 이 어제 독립유공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한 24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훈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 그렇죠. 보훈 보상 체계 바꾸고 예. 독립유공자 유해봉송 의전도 대폭 격상하겠다. 예. 2019년 건국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예. 또 어제 조지 덤버튼 미국 합참의장과 만났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한 말들을 바탕으로 오늘 8.15 경축사에서 내놓을 메시지 3가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될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문샤인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아, 문샤인이라고 하면 이게 대북 포용 정책?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달빛 정책. 그래서 문샤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햇볕 정책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달빛 정책이 있습니다. 문샤인 폴리시 뭐 있어요? G20 정상회의 때 바로 이 문샤인 정책이 달빛 정책이 베를린 구상으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한 체제 보장. 한마디로 대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메시지 내용이 뭘까요? 바로 대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북한 정권 붕괴까지 언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 대박,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문샤인을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8.15 경축사 대북 메시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 근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그야말로 극한 대치, 전쟁으로 뭐 가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북 포용론 얘기한다는 게 그렇죠. 요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안보 불안의 천하태평이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한반도의 국익은 평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역시 미국을 향해서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건 일회성 발언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의 철학이자 소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역시 문샤인 나올 거다. 대북 네. 포용으로 나올 거다. 이 말씀. 마침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도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거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8.15 경축사 두 번째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역사전쟁이 시작된다입니다. 역사전쟁이 시작이 된다? 네. 그러니까 역사 왜곡 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도와 과감히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또 그전에 이명박 정부까지 임시정부 역사 폄하하고 건국절 공식화 시도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은 이런 시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독립유공자 만났을 때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 구성을 건국 시점으로 분명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정부다. 독립운동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예. 이런 메시지들을 담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가 아니라 네. 1919년 임시정부 때부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요. 우리는 건국된 거다. 예.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그러겠죠. 건국절은 1948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새로운 역사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경축사 세 번째 메시지는 뭘 예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제조 산하가 절실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조 산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실에 빠져있던 서해 유성룡 선생한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굴. 나라를 다시 만들다. 이런 건데요. 문 대통령은 정축사에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할수록 그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뭐 국정원 여론조작, 선거 개입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없어야겠고 비정규직 차별 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요. 그래요. 오늘 8.15 경축사 중요한 시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 기억해서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성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취자 송광섭님, 청년 시절에요. 광복 70주년은 통일된 한국에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군요.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 표시하셨어요. 문자 열어놓고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5775님, 그러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달걀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문,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참 우리 얘기가 됐습니다. 어제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오늘 0시를 기해서 3,0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달걀 출하를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제가 전문가를 급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독성물질 전문가 잠시 후에 만나보죠. 이어서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뉴스 상한가 하한가를 짚어볼 텐데요. 장관 이름이 2명이나 보이네요. 한 분은 상한가, 한 분은 하한가입니다. 예, 어떤 이름들이 올라올지 잠시 후 확인을 하시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호 할머님이 음반을 내셨습니다. 90이 다 된 할머니가 소녀시설의 꿈을 이룬 겁니다. 길원호 할머님의 구성진 목소리 감상하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유럽 살충제 달걀 파문을 다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어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오늘 0시부터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달걀 출하를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전체 출하량의 80%가 출하 금지가 되는 겁니다. 상당한 양이죠. 혼란이 예상됩니다. 호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독성물질 전문가입니다. 정상희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다. 이거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깜짝 놀랄 소식인가요? 우리나라는 실제 그 계란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실제 농가 현실을 보면 그 진드기라든가 다양한 그 특히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완전히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지난해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독성물질 쓰는 거 아니냐 살충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뭐 잠잠해지고 이러면서 넘어왔던 건데 네. 이번에 결국은 그 물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유럽에서 발견된 그 살충제 피프로닐? 정확히 네. 그것과 똑같은 게 발견이 된 거죠? 네.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피프로닐이라는 물질이? 피프로닐은 새롭게 개발된 살충제 계열이에요.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라고 하는데 피프로닐은 이제 우리가 독성 시험을 해보면 예. 간장 독성과 이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살짝 그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농약이죠. 그리고 독성의 예. 단계로 따진다면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독성, 강한 독성입니까? 그게 한 번 그 노출됐을 때의 독성량을 급성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급성 독성의 그레이드로 봤을 때는 중간 독성이에요. 중간 독성 그러나 정도? 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이 지금 WHO에서 0.002mg/kg으로 정해놨거든요. 예. 상당히 독성이 강할 수 있는 약물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닭에 붙은 진드기 잡으려고 뿌린 거예요. 네. 닭한테 뿌린 거예요. 네. 그게 닭의 체내로 흡수가 되고 달걀로 들어간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전을? 네, 이제 밖에서 피프로닐을 좀 살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료를 다 치우고 살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 묻은 것들, 이제 그걸 다시 닭이 사료를 먹거나 아니면 그 뿌려진 것들이 또 이제는 그 침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그 혈중으로 피프로닐이 들어가죠. 혈중으로. 그러면은 진드기는 그 피를 뽑고
흡혈을 해서 사는데 그 진드기를 결국은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혈중으로 들어간 피프로닌이 결국은 계란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드기 잡는 방법이 이런 독성 물질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살충제 뿌리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그런 살충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물리적인 살충제들 아니면 천연 살충제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합성 농약으로 된 살충제들이 가장 효과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각적으로 빨리 네.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강한 걸 뿌리는 거군요. 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안 쓰던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를 했는데 전혀 발견이 안 되다가 이번에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조사를 안 해오다가 이번에 유럽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발견이 된 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게 작년에 한번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때는 아마 검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살충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는 제기됐었고 예. 우리나라는 코덱스라든가 EU는 지금 피프로닌에 대해서 계란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계란에 대해서 잔류허용 기준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죠. 그 대신 법적으로는 코덱스 기준을 사용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잔류검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그 유럽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정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달 계속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유럽에서 네. 문제가 터지니까 조사를 했고 이것도 전수조사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한 농가에서 피프로닌이 발견이 됐고 원칙적으로 그 국가에서 닭에 사용하라고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프로닌은 닭에 사용하라고 허가가 된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검사 체계에서는 이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놓칠 수 있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도 썼을 수 있고 달걀에 포함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그 현장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닭을 또 밀집 사육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이제 물론 계속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예. 그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그 닭을 사육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살충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약이라든가 다양한 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현장의 상황이 그랬다. 하지만 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정부가. 네. 전수조사한답니다. 확실하게 가려서 출하해도 되는 농가와 안 되는 농가를 가려낸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기를 좀 기대해봐야겠고 이게 지금 청취자 이희영 님도 저희 아이가 4살입니다. 달걀이 완정식품이라고 해서 달걀로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예. 검출됐다고 하는 수준이 킬로그램당 0.0363mg이잖아요. 예. 네, 보통 우리 계란이 한 50에서 60g 정도가 계란 하나의 분량이 그 무게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0.0363mg이 함유된 계란을 한 개를 먹게 되면은 그 WHO에서 정한 그 일일 섭취 허용량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나 WHO에서 정한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동안 매일 먹었을 때의 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출된 이 정도 양을 한 번 정도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일 섭취 허용량에 육박하지만은 매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계란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니까 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 지금 잔류 허용 기준이 그 코덱스에서 정한 잔류 허용 기준 그 수준의 이하의 계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정부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죠. 전수조사해야겠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현장을 생각하면은 예. 쓸 수 있는 농약들을 빨리 정해줘야 돼요. 무조건 못 쓰게 하면서 잔류허용 기준도 안정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준도 안정하다 보면은 예. 결국은 그 양계 농가나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쓸 수 있는 그 농약들 아니면 안전한 농약들은 쓸 수 있게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농가에서 그러한 규정도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해줘야 돼요. 교수님, 청취자 7138님, 3204님 외에 많은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달걀에서 네. 살충제 성분이 나왔을 정도면 살충제 사료를 먹은 닭, 또 그 피부로 살충제를 맞은 닭은 괜찮겠느냐? 보통 우리가 먹는 닭은 육개잖아요. 육개는 보통 한 30일 정도 키우고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육개에다가는 이런 약들을 많이 뿌리지 못하죠. 바로바로 이거는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산란개는 길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살충제를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서대 수의학과 정상희 교수였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예. 네. 저 하루에 막 2개씩 먹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계란.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최근에 살 뺀다고 일주일 동안 계란하고 우유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이렇거든.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인데 이거 전수조사 철저히 해서 이게 그 양계 농가도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선량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육하시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려줘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 얘기 꼭 전하면서 뉴스닥. 상한가부터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뉴스닥에 이름 올립니다. 상한가로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부겸 장관을 올렸습니다. 김부겸 장관.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지지율이야 계속 높았던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상한가로 정하신 이유는? 그렇죠.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예. 광복절에는 대통령들이 대개 그 메시지를 기념사에서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특히 이제 대북 문제, 그다음에 대일 메시지, 그리고 이제 국내의 뭐 독립유공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국내 현안에 대한 일부 언급 이렇게 되게 세 가지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북미사일 문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낼 것이고 결국 어제 그 단초가 조금 나왔죠.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뭐 그 우리와 같은 입장이 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 취임 100일 되는 날. 이거 뭐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불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뭐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그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네.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뭐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글부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네, 그런데 이게 또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 100점 만점을 친다면은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제 취임 한 100일 차였던 정부들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같이 맞장구 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북한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근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만약 이준석 의원님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제가 방어할 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걸, 뭐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지금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 뭐였어요?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이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아니, 정치는 포퓰리즘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지.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될 때 물론 문제가 있죠. 포퓰리즘만 하면 안 돼. 쇼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담고 또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포퓰리즘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거나 망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우택 대표님이 고정관념에 밖에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포퓰리즘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돈 안 드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돈 드는 거, 예를 들어 좀 조세가 투입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론 정부 내에서 이제 다 기획을 하고 했겠지만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재정 투입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 뭐 그걸 건강보험 잉여금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조세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잉여금이라는 건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 텐데, 사실 정치인이 포퓰리즘 해도 되고요. 다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나중에. 돈 안 드는 포퓰리즘 해야 되고 또 돈 드는 거 했을 땐 책임져야 된다. 옛날에 예를 들어 따져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베네수엘라고 두바이고 전부 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뭘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허성모 소장님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된다. 신중하게. 물론 이제 말씀이에요. 발표할 때는 크게 발표하고 최대한의 그 목표치를 발표하지만 구체적 실현 단계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쇼도 좋고 국민 어루만지는 포퓰리즘 행보 좋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생각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가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고르셨어요? 예. 사실 이게 김부겸 장관이 이제 경찰 수뇌부를 이제 소집해가지고 체벌을 했잖아요. 단체 체벌을. 예. 단체 체벌했습니다. 예. 경찰 불러놓고 다 이제 단체 체벌했는데 예. 제 생각엔 이거를 김부겸 장관에게 역할을 만약에 청와대 쪽에 준 것이라면은 김부겸 장관에게 다음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장관 이후에. 그중에 이제 가장 다가오는 일정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출마를 종용받을 수도 있다. 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선을 끊는 게 맞고요, 지금은. 예. 지금부터 뭐 나 대구시장 나올 거다 그러면 장관 업무가 안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선을 끊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독 드리블 찬스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맞아요. 아니, 그것도 예. 일요일 날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편에서. 보통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혼납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철도 파업했을 때. 철도 파업의 해결자로 마지막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막 노조랑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타결안 내니까 청와대가 엄청나게 그때 막 김무성 대표 공격했어요. 그게 단독 드리블이었습니까? 예, 그때 왜냐면 그때는 야 우리가 다 이거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가로채냐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가로채서. 제가 봤을 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되고 오히려 청와대가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라 김부겸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조율됐을 거다, 청와대가. 다음번에 다른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소장님?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하고 조율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정리하는데 청와대가 직접 났으면은 청와대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아닙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두 분 다 뭐 이렇게 직위 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는 뭐 지금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청와대가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잘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면 청와대 별 강단이 없었다 보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보도로 나온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입장부터 시작해서 혼내는 장면까지 온 국민이 다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뭐 주무장관이 하도록 한 거죠. 그건 뭔가 이제 주무장관들에게 정말 실세 장관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에게 이렇게 알아서 힘있게 일 좀 잘해보세요 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부겸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의원이 평가했던 그런 부분의 의미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행보들 좀 보이고 있다. 강한 이미지 보이고 있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김부겸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역할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그 행자부 밑에 원래 경찰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경찰에서 지휘권 행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지만은 그렇게 지휘권 행사하는 것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부겸 장관 역할이 주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제 다른 장관들 위에 이제 김부겸 장관을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 내에서 김부겸 장관 발언이 많아진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안희정 지사 얘기 나오고 이재명 시장 얘기 나오지만은 거기에 김부겸 장관을 얹어가지고 사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런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팬덤. 그 팬덤에서는 지켜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누가 잘하나. 지금까지는 뭐 안지사나 이렇게 이재명 시장한테 대통령께서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김부겸 장관이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단박에 관심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예를 들어 뒤집어 먹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해서 굉장히 이제 대권 주자를 못 키웠는데 아까 말했듯이 김무성 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혼내고 이랬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왜 웃으세요?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제 중요한 것은 김부겸 장관의 권력 의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이렇게 해도 본인이 강력한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 이건 백하기 무효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권력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넘치죠. 아니 김부겸 장관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군포에서 멀쩡하게 삼선 의원 하시다가 그거 때려치고 대구 가셨으면 업그레이드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권력 의지는 대단한 분이
뿐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증세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호되게 질책한 것도 그렇고 저도 대단한 분이에요. 권력의지 굉장히 보여요. 예, 뭐 권력의지가 있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본격적인 것은 지방선거 이후인데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이분의 권력의지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시험대가 될 거다. 예, 결정적 시험대가 될 거라 봅니다. 시간 없는데 또 여쭙고 가야겠네.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대구시장. 저는 나가라고 권유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서 그렇죠. 참 마음이 합니다만은 예, 나가는 게 나가는 게 맞죠. 다음을 생각하면. 제가 천기누설 해볼까요? 예. 이번에 다 가시고 지든 이기든 간에 예.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역할을 주신다면은 그 다음에 또 총리하라고 부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까지. 아니 총리한 사람은 아무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시더라도 사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야, 김부겸 장관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상한가 어쨌든 김부겸 장관, 하한가 넘어가죠.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그 척건들을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서전 냈죠. 그런데 자서전의 내용이 진실성이 문제가 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쓰기는 다른 사람이 쓰고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인데 그 특히 이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는 광주에 뭐 시킨 곳에 재물이 되었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정도로 폄하하고 그렇죠. 정당성을 계속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한 번 더 덧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광주와 민주운동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계속 주고 있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 변명만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를 드렸는데요. 특히 그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비서관인가요? 이분은 뭐 이런 그 법원에서의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분들 아닙니까? 감히 이분들이 민주주의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척건들까지도 제가 오늘 한가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은 하한가를 3번 줘도 3번 주고 상장 폐지시켜줘도 이게 부족할 정도다. 이런 분노의 문자를 주실 정도예요. 하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먹으러 나오셨습니까?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이제 서로 이제 콜플레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라면은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이 이런 원하는 바를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야 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뭐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엄중한 외교 사태에 있어가지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안보 라인이 외교 라인을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외교 라인이 안보 라인에게 압도당하는 모양새가 완전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송영무 장관이나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어떤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이제 외교부의 안보 라인의 역할은 강하게 말하고 외교부의 역할은 어쨌든 그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인데 최근에 그 부분에 좀 역할이 좀 미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화 장관 하한가? 좋은 지적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보 라인에 안보 우위에 뭐 중심주의에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미 외교 라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교 라인의 역할이 거기서 많이 녹여나서 오히려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좀 작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그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은 지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을 굉장히 보수 언론과 뭐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 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는 순간에 중국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전제를 다 두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더 잘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한다는 것은 그때 주장한 거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금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동맹 사이에 어쨌든 우리가 냉전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각이 지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의원 비판은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죠. 이 차원에서 어쨌든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인데 그 말씀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을 때 그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미 뭐냐면은 이제 그 왼쪽에 운전대 잡고 이제 대통령이 앉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트럼프 태우고 그다음에 앞에 시진핑 서 있으면 시진핑 피해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태울 수가 없어요. 방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안 타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시진핑은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참 무겁기를 태산같이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당국자들이 좀 이런 외교 수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조금 더 발빠르게. 이 걱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외교 라인에 안보 라인에 외교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도 뭐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안보 문제가 엄중합니다. 광복절인데도 사실은 남북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 역시나 오늘 뉴스닥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이름을 올렸네요. 자, 오늘 뉴스닥 보드 상한가 보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 하한가 보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죠. 다 대통령이랑 장관이네 오늘 보니까. 높은 분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대통령을 잡았는데 우리 이준석 의원 두 장관을 잡았어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오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오늘 공휴일 광복절입니다. 야구장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고교 야구는 어떠세요? 지난 주말에는요. 제45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교 야구팀들이 참가해서 이 봉황대기는 더 의미가 깊은데 그 각본 없는 드라마의 현장 나가보시죠. 제45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고 응원 왔습니다. 야구하면 동상고죠. 희문고등학교요. 네, 작년에 저희 우승해서 오늘 개막전 하는 거고요. 올해도 한번 우승 예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휘문고 야구부 3루를 맡고 있는 최정태입니다. 근데 오늘 동산이랑 오늘 하는데 12대 0으로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올해 우승은 휘문고 화이팅! 동상고 공 빠졌네요. 네, 주자 2회에 들어서 바로 난주에 빠지네요. 네. 인기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삶이었어요, 삶. 공부보다는 야구, 수학 시간에 문제 푸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타율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아이돌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아이돌은 뭐 야구 선수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야구 선수 누구 좋아했었어요? 그때 박노준 좋아했습니다. 박노준? 네. 그리고 참 선동열 화이팅. 우리는 지금까지도 못 잊고 있어요. 정말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사는 야구 공도 터진 공을 갖고 들어와서 바늘로 꿰매 갖고 야구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진짜 야구를 아는 사람은요 프로야구보다 고등학교 야구가 더 재밌습니다. 왜? 고등학교 야구는 실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중들은 실책을 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야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은 고교 야구부터 사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터진 공도 다시 게임해서 또 던지고 실책이 있어도 환호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정신이 야구의 진정한 매력이죠. 고교 야구. 예전엔 참 프로야구 못지 않았는데요. 다시 그 부흥기 돌아오길 바라면서 봉황대기 개막전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닥을 들으시고 어제 그 택시 운전사 봤다는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백유선님. 택시 운전사 영화 봤습니다. 광주에 대한 시선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더군요. 왜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셨다는 문자. 고맙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하한가로 꼽아봤고요. 오늘은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역시 살충제 달걀 소식이네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문자 주셨어요. 9940님. 계란 자체로도 먹지만 이 계란은 다른 가공식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살충제를 썼다니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하셨고 0997님. 농약 사용이 농가에서 엄청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단 닭에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농작물에도 그렇고 농약을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분이 걱정하는 문자 아마 농민이신가 봐요. 주셨어요. 백유선님 아까 그 백유선님이시군요. 이분이 또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이분이 계란 배달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자를 하나 더 주셨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옥석을 가린답니다. 확실하게 신속하게 가려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성진 목소리 가슴에 팍팍 꽂힙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세요. 길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 15곡을 직접 부르고 녹음을 해서 길원옥의 평화라는 음반을 발표하신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게 라디오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침 화제 인터뷰. 오늘만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가수로 만납니다. 가수 길원옥 할머님 연결을 해보죠. 할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수로 소개를 해드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기만 하죠. 좋기만 하세요. 그래요. 그 음반을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간, 내 얼굴이 들어간 길원옥의 평화라는 음반을 딱 받아 들으셨을 때 그때는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그냥 좋았어요. 그 나이 90살에 그런 음반 얻자고 하니까 그냥 좋기만 해요. 내 나이 90살에 음반이 나왔으니. 원래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셨던 겁니까? 네. 어떤 노래들 예전에는 부르셨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생각 없이 노래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노래 부르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근데 예전에는 그 좋아하던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셨다면서요? 지방마냥 편안하진 않았죠. 그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왜 누가 뭐라고 해요? 집안 어른들은 별반 그렇게 환영하는 편이 못 됐죠. 지금처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때였으면은 가수 하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 꿈이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그러지 못했죠, 옛날에는. 정말 가수가 그러니까 예전에 꿈이셨던 거군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거세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나는 대단강. 한나는 대동강. 그도 심심하면 한나는 대동강 불렀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노래. 그럼 할머님 여기서 잠깐만 한 소절 좀 청해서 들어도 될까요? 한 소절만. 예, 조금만 좀 불러주세요. 예. 한나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는
있어요? 야. 아, 할머니 그냥 불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자마자 뭐 망설임 없이 그냥 와 목소리가 그리고 그냥 뭐 아흔 되신 분 같지 않게 목소리에 그냥 그 기교라고 그러죠. 예, 간드러지게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 인터뷰 편치 않으신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세요. 그러신데 말씀하시기 편치 않으신데 소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번 음반이 나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을 이어서 만나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음반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 평소에 할머니들이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광복절이 약간 기쁘기보다는 심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추모하고 또 잊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예. 각자의 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혹시 정치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시면서 꺾였잖아요. 그렇죠. 빼앗겼죠. 타이에 의해서. 예. 그 꿈을 제대로 꿀 수도 없었고 오히려 기론옥 할머니 같은 경우도 노래를 워낙 잘하시고 하셨지만 끼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과거를 들키는 듯한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것이 할머니의 꿈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성 기론옥, 사람 기론옥으로 살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 예. 그게 바로 어린 시절 꿈을 이뤄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소감을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좋다고 하셨는데 꿈을 이룬 그 음반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가요?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당뇨도 있고 이 췌장이 안 좋으셔서 췌장 수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러는데 예. 불가능하대요. 저렇게 90대신 노인이 병원 진료를 했는데 건강 수치가 다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는지 몰라요. 그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그냥 목소리만 네. 들어도 상상은 돼요. 상상은. 네. 지금 보니까 아까 불러주신 한마는 대동강 있고 뭐 아리랑 뱃노래 바위처럼도 있네요. 이거 집회에서 네. 많이 부르는 노래? 네. 바위처럼 네. 이걸 부르세요 할머니가. 네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그 노래를 젊은 친구들 빠르게 못 부르시지만 예.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그 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부르는 바위처럼은. 이 음반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게 판매는 못 하신다면서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판매는 못 그렇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음반을. 지금 그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정의기억재단이 정대협과 함께 20만 동행인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 22여만 명의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억하자는 취지예요. 한 분과 손잡는 후원금은 5만 원인데 두 분과 손잡는 후원금 10만 원을 내시면 이걸 일종의 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네네네. 선물로 드리는 음반. 네. 그래요. 근데 윤미향 대표를 모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주말에 일본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래요. 근데 일본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한 후에 조사실로 불려가셨다. 이게 뉴스가 크게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26년 동안 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일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처럼 조사실로 불려가서 일본의 목적이 뭐였느냐, 어떻게 지낼 것이냐,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그런 일을 왜 처음 겪게 되면 준비해 있다가 겪으면 그렇죠. 뭔가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당황스러웠었어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사실로 이 사람을 불렀을 때는 뭔가 범죄를 저지를 뭐 가능성이 있다든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다짜고짜 불러서 당신 왜 왔느냐? 뭐 하고 지낼 거냐? 이걸 물으면서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왜 묻는다고 하던가요? 더 놀라운 건 저를 조사한 그 조사관이 본인이 누군지는 소개도 안 해요. 추측만 하는 거죠.
왜 조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 없었으니까. 제가 항의를 해서 설명이 없길래 제가 항의를 했어요. 예. 대답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대답을 협조를 잘 해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꼬치꼬치 묻는데 어쨌든 답을 다 하셨어요. 어떤 계획이고 나는 왜 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기리민 집회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조금 묵비권도 행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조사하느냐 항의도 하고 좀 그랬을 텐데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여길 통과해야 됐습니다. 네,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몇 분 정도 수밖에 없었다라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거기에? 약 한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30분을. 아니 근데 운동을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 1, 2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는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왜 이번에만 그랬을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2015 한일 합의 이후로 모든 것이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일 합의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약간 일본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30분 조사하고 어쨌든 나가라, 뭐 들어가라, 입국해라 했습니다만 이게 혹시라도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뭐 입국 금지 이런 식으로까지 불거지진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뭐 일본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제 행동에도 위축을 만들어냈고 직접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리 경고를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만약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를 못 들어오게 한다. 입국 금지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이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일본이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싶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윤미향 대표님. 오늘 사실은 기로녹 할머님 좋은 소식으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또 우울해졌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마지막은 다시 좀 시작했는데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 우리 기로녹 할머님 노래 중에 한 곡을 좀 들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냥 할머니 노래 좀 불러주실래요? 할머니 노래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바로 목 밑에서 마치 노래 창고가 있는 듯이 터져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이제 어릴 때부터 불렀던 남원의 봄 사건 났네. 남원의 봄 사건. 봄 사건이 났네. 네네네. 그런 노래가 있군요. 네네. 예, 이번 앨범에 실려있는 기로녹 할머님의 목소리로 남원의 봄 사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윤미향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로녹 할머니 그리고 윤미향 정대협 대표였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할머니 목소리 참 울컥하게 되네요. 오늘 광복절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과 받아야 하고요. 통일도 이뤄야 하고요. 우리의 숙제를 지치지 말고 반드시 풀어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